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생각의 길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길이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죠.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삶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선택으로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고 성급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그 길을 잃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의 길 위에 서죠. 그리고 우리 삶의 길 또 하나를 걸어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 오전, 지금은 9시 6분입니다. 최근에 참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가상자산 시장도 널뛰기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개의 가상자산을 딱 지목하면서 이걸 전략 비축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그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가상자산의 가격이 치솟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세금으로는 사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니까 또 시장의 심리가 곤두박질 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상자산이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걸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가격이 2배 넘게 상승했는데 지금은 또 어디로 튈지 판단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글자 이름이죠. 가상자산의 가장 대표격인 그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의 투자 일담을 보내주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아이템 들고 왔나요? 네,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 숫자가 1년 만에 다시 5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밉상이 돼버린 테슬라의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하, 강영현 기자는요? 네, 청년들의 결혼 계획은 급감하고 있는데 네. 황혼 이유는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대별의 그 삶의 모습을 좀 이야기해보고요. 또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뭐 국민 가수, 국민 뭐 이렇게 국민자 붙으면 네. 이제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국민주식 삼성전자 요즘에 조금 애증의 대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액 주주는 다시 많이 늘었네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이 사업 보고서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 숫자가 총 516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49만 명가량 늘어난 숫자고요. 반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91만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걸로 지금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식의 약 68%를 소액 주주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실 작년 뭐 7월만 해도 뭐 장중에 뭐 한 8만 8천 원까지도 가고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를 했다가 하락세를 쭉 보이면서 주주 이탈이 굉장히 가속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난해 11월에 3조 원 이상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 발표가 났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어떤 주가 상승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소액 주주가 늘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지금 5만 원대 박스권 지금 맴돌고 있는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뭐 5만 3,900 정도로 지금 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5만 원대에서 계속 맴돌고 있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늘어났다. 이런 분석들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소위 뭐 오만전자 줍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과거의 고점에 비해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 600만 명을 넘어섰던 소액 주주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뭐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그때의 영광은 아직 좀 멀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54,000원, 0.75% 상승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1.8% 반등보다는 반등폭이 좀 약하기도 하고요. 시가총액은 320조 원. 많이 쪼그라들어 있죠. 사실 한 10년 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애플과 시가총액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애플 시가총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 파운드리 좀 잘하면 좋은데 입지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네,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 타이완의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가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TSMC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6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직전 분기에 비해서 2% 이상 상승한 거고요. 매출액은 14%나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8%로 시장 점유율이 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1.4%가량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59%나 지금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TSMC는 지금 인공지능 서버, 플래그십 스마트폰 앱 프로세서, 새로운 PC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에 힘입어서 웨이퍼 수출하량이 좀 늘어난 상태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신규 첨단 노드 고객사들의 매출이 기존 주요 고객사 주문의 손실을 완전하게 만회를 하지 못하면서 매출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전 세계 상위 10개 파운드리 업체의 4분기 매출은 같은 기간 약 10%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도 그렇고 사실 삼성전자가 꾸준히 잘하면 좋은데 야구로 따지면은 계속 역전 홈런만 노리는 그런 홈런 타자처럼 보이더라고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홈런보다는 아직까지는 삼진에 좀 가깝고 HBM도 홈런을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방망이는 길게 잡고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그래도 매출이 꽤 늘고 있다고는 하네요. 네, 역시 2024년 사업 보고서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난해 중국 매출이 약 65조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50% 넘게 늘어난 건데 이 매출 대부분이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냐를 살펴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관세 폭탄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걸 염려했던 중국 제조사들이 메모리 반도체의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주문을 늘렸던 결과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고객사들의 물량 선주문들이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관세에 대비한 차원도 있고 중국 정부가 어떤 전자제품 소비를 조금 계속 이제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일정 부분 늘어난 면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에는 홍콩 테크트로닉스 그리고 슈프림 일렉트로닉스가 포함이 되는데 홍콩에 기반을 둔 이런 반도체 유통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 판매되는 반도체의 대부분을 이들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좀 물량들이 많이 갔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메모리 평균 판매 가격도 약 6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분석이고요. 이게 어떤 연유냐 보면 사실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을 포함해서 고가의 메모리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DDR4 같은 어떤 저가 제품 공급들은 줄였고요. DDR5 같은 고가 라인업 판매에 주력해 왔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가 골라온 소식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을 좀 숫자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요. 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청년들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월소득이 266만 원. 그래서 2년 전보다 15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문제는 월 평균 생활비가 213만 원. 그래서 여유 자금이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저축을 하기에는 좀 빠듯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평균 자산이 총 5천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개인의 평균 부채가 2년 새 465만 원 늘어나서 총 1,600만 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을 보면은 식료품비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교통비, 오락문화, 통신, 월세인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희가 어제도 그 채용문 계속 좁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통계로도 나타났어요. 네, 청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추세다라는 점을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 기간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6.5개월로 2년 사이에 2달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취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다는 거죠. 또 청년들이 이직 또는 구직 시 고려하는 사항 중에서 최우선 순위는 임금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어서 고용의 안정성, 근로시간, 그리고 장기적 진로 설계 이런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장에서 평균 근속 기간은 35개월로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또 1년 미만 근속 비율도 약 3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통계청에서 2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네. 15세 이상 취업자가 약 2,818명. 그러니까 18만 명.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13만 6천 명 늘어나면서 2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쉬었음이라고 한 청년도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아이고,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쉬었음 인구가 43만 명대다 이 이야기했었는데 50만 명을 넘어섰네요. 어떻게 보면 더 허탈해하고 또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 아닐까 걱정이 드는데 네. 결혼하겠다는 청년도 더 줄고 있다면서요. 네, 결혼 의향에 대해서도 10명 중에 6명이 결혼 계획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게 2년 전과 비교해서 또 줄어들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한 10% 가까이 빠진 건데요. 특히 여성들의 미혼 의사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결혼 계획 없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0%포인트 높게 답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결혼을 해도 아기는 낳지 않겠다라고 한 답변 역시 여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격차가 커졌고요. 주거 형태로 봤을 때 청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른바 캥거루족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에 60% 이상이 독립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출산 의향에 더해서 이제 독립 의지까지 낮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일자리 또 소득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가 절반 정도였는데 이게 부모님 집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전세 월세 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을 주거라고 꼽았고요. 그러니까 구입 자금을 좀 대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또 청년 3명 중에 1명꼴로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그러니까 소진 현상을 경험했다고 했는데요. 연령이 낮을수록 진로 불안,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회의감과 일과 삶 사이의 불균형을 이유로 이제 번아웃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 좀 없습니까? 젊은 층은 결혼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안 한다고 하고 노년층은 오히려 또 이혼하겠다는 비중도 늘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의 통계인데요. 지난해 상담소를 찾아서 이혼을 상담한 한 5천 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상담 비율이 약 20%를 차지해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60대 이상 남성은 40%를 넘으면서 5배 넘게 급증을 했는데 이 이혼 상담을 받은 내담자 가운데 최고령자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89세, 그리고 남성은 9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사유를 보면은 요년층 여성은 대부분 그러니까 남편의 폭력과 같은 이제 부당 대우, 그리고 장기 별거, 성격 차이, 경제 갈등, 뭐 남편의 가출 등이 있었는데 특히 노년층에서도 가정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게 보면은 혼인 초부터 폭력은 있었는데 그동안 자녀가 어려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장기 별거로 인한 이혼 사유가 많았는데요. 자신이 평생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이제 나이를 들어서도 계속 생활비를 벌어오라고 강요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김잔디님이 요즘에는 사회면이든 경제면이든 좋은 소식 듣기가 힘들어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좋은 소식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백상경 기자마저도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좀 네.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가잖아요. 네, 소확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밤잠을 못 이루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전날 급락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1.14% 하락했고요. S&P 500은 0.76% 하락, 그리고 전날 4% 하락했던 나스닥은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상 발표가 나오면서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0.14%
0.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 전쟁이 계속 장기화하고 있고요. 정책 결정들이 지금 하루에도 막 두세 번씩 바뀌면서 그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막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지친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다. 투심이 많이 사그라들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날 시가총액이 한 1,100조 원가량 증발을 해서 엄청난 충격을 줬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들은 네. 조금 엇갈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3.79% 급등한 230.58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전날 좀 폭락세가 좀 있어서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된 것도 있고요. 또 이 트럼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에 조금 다시 반전에 좀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세, 애플과 알파벳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또 그 반등세가 또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미국 안팎에서 계속해서 좀 미움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지금 그 글로벌 밉상 기업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굉장히 긴밀한 동행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몇 주 동안 거의 한 98%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지난해 대선 당일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이고요. 테슬라 시가총액도 3개월 새 한 50% 정도 약 8천억 달러가 증발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166조 원이 증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이 지금 머스크한테는 가장 운수 나쁜 날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폭락을 했고요. 테슬라 차량을 겨냥한 방화 시도도 좀 이어졌습니다. 그가 보유한 SNS인 X에서는 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심각한 접속 장애도 발생을 했고요. 미국, 일본에서는 1시간 만에 2만여 건 그리고 7만여 건의 신고 접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장애 원인을 두고서는 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공격 이걸 지목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테슬라 매장과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방화 시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반 머스크 소비자들이 좀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 소유 주차장에서 픽업 트럭인 이 사이버 트럭 4대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이용자의 게시물을 자신의 X 계정에 공유를 하고 이것은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머스크는 지금 미국 정부 효율부 일은 한 1년 더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기업인의 본분을 넘어서는 머스크 CEO에 대한 반발들이 테슬라에 독이 되는 모양새고요. 유럽의 소비자들도 지금 머스크의 반감을 품고 불매 운동을 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1, 2월 독일에서 이 테슬라의 판매량이 70% 이상 감소하기도 했고요. 중국 출하량도 지금 지난달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델 체인지 과정에서 좀 일시적인 영향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또 여론의 악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본인으로 인해서 회사가 성공한 만큼 또 본인으로 인해서 같이 또 휘황청거리는 그런 상황을 주주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게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차량을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구입한 겁니다. 이전에 샀다. 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전히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이 트루스 소셜 쪽의 이 소셜 미디어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머스크가 미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다. 강력한 지지를 표명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아침 새 테슬라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어떤 차종을 살지는 말을 안 했고요. 근데 그 말이 도움이 될까요? 네. 아이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사망보험금은 이제 사망한 이후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아있을 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금융당국이 이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한 건데요.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사후소득이었던 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것보다는 이제 간병비나 생활비처럼 이제 급한 곳에 쓰고 싶다는 소비자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건데요. 그래서 이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같은 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10년 그리고 납입 기간 5년 이상의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가 대상인데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또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이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번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되는 목적과 거리가 먼 초고액, 그러니까 뭐 보험금이 9억 원 이상 이런 사망보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제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과할 계획인데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이것이 또 이제 보험 계약 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이 약 34만 건, 약 12조 원 상당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만 65세에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 완료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 대상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5년 이상 보험료를 모두 다 낸 네. 사람들이 대상인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많이 중간에 찾아서 쓰면 나중에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그렇죠. 테고요. 한 달에 얼마씩이나 받을 수 있답니까? 이제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월 지급 규모가 이제 기존에 납입한 이제 월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또 당연히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40세부터 2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15만 원, 그래서 한 총 3,600만 원 정도를 내고 사망 시에 보험료 1억 원을 받는 종신보험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보험료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을 유동화, 그러니까 유동화 비율로 한 70%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65세부터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면 한 달에 약 18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세부터 받으면 월 20만 원 정도 받고 75세부터 받으면 22만 원 정도.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남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같이 이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은 이제 준비된 보험사의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인데요. 금융당국은 보험 수익자의 사전 동의 그리고 살아있을 때 보험금을 받는다면 수령 금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유동화 철회권, 취소권 부여 이런 가입 전 단계에서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특약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르면 3분기, 늦어도 올해 4분기부터 안에. 시작한다. 네. 0358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은 납입을 완료하신 생명보험이 있다고 하시네요. 보험사에도 여쭤보시면 네네. 더 이제 정확히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행은 올해 안에 한다라는 거.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뉴스에서 정말 빠지지 않는 그 네 글자 가상자산의 대표격인데요. 현재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이것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009년 개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을 하면서 채굴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이것이 이용이 되고는 있죠. 물론 흔하진 않습니다만. 첫 번째 거래는 2010년 미국에서 피자 2판을 사는데 1만 코인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41달러 가치였는데 이게 지금 시세로는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원 넘는 돈을 주고 피자를 사 먹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피자 2판 가격이 이제 1조 원이 넘었다. 이거를 이 코인으로 환산해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시네요.
조진기 님이 제 지인도 이 코인으로 돈방석에 올랐어요. 부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정우갑 님은 몇 년 전에 후배가 가상화폐 투자 같이 하자는 걸 제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은행에 잘 넣어두라고 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생존 편향이죠. 생존 편향. 주변에서 잘된 사람만 보이고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만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할 걸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굳이 그걸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5823님은 알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60%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까 그 코인을 같이 시작하자라고 한 후배님이 물론 비트코인만 뭐 수년간 갖고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하는 알트코인에 투자 혹은 투기를 했다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원금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생존 편향에는 빠지지 않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4글자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그 코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252님이 코인 투자에서 지금 마이너스 50%입니다. 코인 너무 힘들어요. 변동성이 넘쳐납니다. 위로해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위로해드리겠습니다. 6252님이 선택하신 것의 결과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자꾸 그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위로해드리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뭐 공부해서 된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핫 이슈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한다는 게 정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이소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건기식 시장의 판도 아주대 경영학과 이종우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하더라고요. 이 유통업체들이 왜 이렇게 건기식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건기식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데 있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져 이제 건강에 관심이 증가되고 그런 이유가 늘어나면서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삶 인식이 건강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자는 라이프로 가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얼마 전에 이제 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면역에 대한 인식이 중요성이 이제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또 MZ 세대까지 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건기식 규모가 무려 6조 원까지 커졌고요. 네. 5년 뒤에는 25조까지 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유통업체들이 이를 놓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네. 이쪽에 속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 중장년층도 마찬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들도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을. 근데 많이들 거의 온라인에서들 사시더라고요. 근데 다이소나 편의점이나 이렇게 오프라인 업체가 뛰어들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건기식 국내 시장은 크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뭐 네. 나머지는 이제 막 마트, 약국, 방문 판매 등에서 좀 팔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유통이 이제 건기식의 이제 주류가 된 이유는 뭐 오프라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이제 택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하기 좋은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가격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이 마케팅 비용이 높은 반면에 이제 원가가 낮아서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판매량만 이게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충분한 거죠. 네, 여기 또 이제 앞서 우리 이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이소나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네. 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고객이 좀 쉽게 접근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쉽게 편하게 살 수 있게 유도해서 최근 어떻게 보면 불황에 딱 맞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낮춘 건데 그래서 좀 네네. 꼼꼼하게 비교를 해야겠더라고요. 일단은 싸게 판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건기식 같은 경우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반 뭐 제품을 좀 자세히 비교해서 본인이 필요한 그 효능이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비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어떤 가격적인 선택의 폭은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지점은 뭘까요? 뭐 고객층, 아니면 판매 채널, 가격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어쨌든 그 제품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오프라인 유통들이 뺏어와야 되려면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건기식의 특징인 트렌드인데요. 예. 뭐 건기식은 이제 특성상 이제 트렌드하고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어떤 게 몸에 좋다, 뭐에 좋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거기에 훅 몰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유통 업체보다는 이제 오프라인 유통 업체가 건기식 판매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좀 니즈, 트렌드 파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전문성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효능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전문성이 굉장히 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들어가 보시면 이제 쇼핑몰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보면은 전문 판매 사원이 없으면은 상품 패키지만 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유통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객한테 잘 설명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예.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극복을 해야 해서 이제 집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게 건기식을 살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시켜야 오프라인 유통이 건기식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그쪽의 경쟁도 치열하고요. 네네. 그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더라고요. 그 약사들이 또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사가 이제 꼬리를 내린 건데요. 편의점은 앞으로 어떨까요? 네, 뭐 저도 이제 다이소가 이제 건기식 판매가 이슈가 되자 갑자기 이제 또 좀 약국의 눈치를 봤는지 제약회사가 좀 판매 중단을 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래 금액이 높은 유통 채널을 선택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 그런 고민은 이미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건기식 커지면서 점점 더 이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건기식 제조회사나 브랜드 회사들은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할 것 같은데 편의점으로도 이제 확대가 돼도 우리나라에는 뭐 국내에는 이제 건기식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 유통에서 이 건기식 제품 확보하는 데는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통업체가 아예 그 PB 상품이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로 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보면 판매하기는 좀 크게 어렵지 않는데요. 네.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원만 등록을 하면은 기업이 이제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제조 공장에 OEM만 맡겨도 그 브랜드를 달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무수히 많은 어떻게 보면 건기식 제조 회사들이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컨셉 그리고 뭐 브랜드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자금만 있으면은 어떤 기업이든 좀 진입 장벽이 낮게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예. 식품회사뿐만 아니라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유통업체 심지어 또 화장품 회사까지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뛰어들 수 있다. 그 제조업체에서 OEM만 제조만 해주면 전문 유통 판매 업체 네네. 그 허가를 받아서 또 누구나 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소비를 좀 줄여야 하는데 당장 몸에 좋다는 그 건기식부터 줄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제 지인이 이제 국내 이제 건기식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 어떠냐 물어봤더니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뭐 쌀, 뭐 계란, 뭐 고기 같은 이제 신선식품이나 설탕, 고추장 같은 이제 가공식품은 이제 필수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기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기식 섭취가 좀 생활화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먹던 이제 고가 홍삼이나 이제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좀 먹는 걸 줄이더라도 건기식을 찾는 이제 습관 계속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할 이제 가성비가 높은 건기식을 찾거나 아니면 좀 용량이 적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함유량이 적은 걸로 이제 눈을 돌릴 것 같습니다. 아하. 결국에는 이제 건기식 시장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소가 선보인 것처럼 가성비 소비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찾아가는 거고요. 경기가 또 불황이니까. 예, 딱 맞춘 거죠. 또 일부 업체는 아예 그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내수가 원체 안 좋으니까 수출을 더 늘려보자라는 전략인데요. 이거는 좀 어떨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식품이나 화장품 수출이 크게 뭐 증가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요즘에 이제 재밌는 점은 이제 과거에는 일부 가전제품이나 이제 문화 콘텐츠를 즐겼던 때랑은 좀 다른 분위기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화장품이 특히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 잘 된 이유가 한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바람을 좀 불어준 건 있지만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 좀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아하. 저는 그런 면에서 건기식도 건강기능식품도 국내에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까다로운 규제를 또 맞춰가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인정받는 그런 또 제품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 판매하려는 그러니까 역직구를 이제 중개하려는 특히 이제 중국 시커머스 업체들도 그렇게 많이 좀 유통 채널에 태운다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또 반대로 그 중국 기업들의 채널을 타고 역직구로 해외에 나가려던 게 다시 또 국내에 그들이 저거 막 쿠폰 같은 거 많이 뿌리면서 더 싸게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통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죠. 이제 한국 건기식 시장이 커지면서 뭐 전 세계적인 유통업체들도 다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알리뿐만 아니라 네. 해외 역직구 플랫폼인 뭐 소피나 큐텐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그 국내 토종 온라인 쇼핑몰도 해외 역직구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전 주목할 게 이제 국내 뭐 백화점이나 마트, 편의점들이 이제 오프라인 유통들도 지금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곳을 통해서도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국내 물건이 이제 그쪽으로 해외 진출할 때 가장 좀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건기식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저희가 가까이 있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요. 주의가 필요하죠. 얼마 전에도 이제 해외 직구 건기식 제품이 좀 짝퉁 문제가 좀 불거졌잖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해외 직구 건기식을 구매할 때는 내용을 좀 잘 보거나 누가 판매하는지를 좀 잘 보고 특히 이제 리뷰를 잘 확인해야 구매를 피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건기식이 식품이잖아요. 네, 몸에 네. 이제 섭취하는 때문에 꼭 믿을만한 곳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피해를 막고 뭐 본인의 건강에도 데미지를 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 통신 판매 중개업자들 그러니까 무슨 마켓 이런 데들은 또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게 제조원이 어디고 실제 판매하는 회사 전문 유통업체가 어디인지 꼼꼼하게 또 따져봐야 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 건기식 시장은 계속해서 커갈 거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뭐 이제 이 건기식 흐름은 대세라고 보고요. 뭐 브랜드 이제 제조기업이나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봅니다. 이 건기식 국내 시장을 보면은 일부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아직 절대 강제가 없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에서 꼭 산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나 허가 없이도 어떻게 보면 쉽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가 성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과열되고 있다고 봐요. 너도 나도 이제 막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판매 유통 채널이 확대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좀 합리화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고객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건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대 경영학과 이종우 교수 통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야당 위원들은 심 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집중 질의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도보 행진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어제 광화문에 천막을 치는 등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본격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030 세대 청년층과 만나 청년 세대 부담 완화 해법을 모색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학원생들을 위한 반값 등록금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 6천 명 늘었고 고용률은 61.7%로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어슴 인구는 269만 7천 명으로 12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요즘 진짜 AI 서비스 한두 개 쓰시는 분들, 그 이상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특정 Z세대들을 보면요.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오히려 인간미를 찾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거의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수작업 콘텐츠가 더 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월 초에 챗GPT 오류로 인해 가지고 잠깐 멈춘 시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 각종 그 대학생들 메신저 방에서 이 AI 서버가 다운돼서 너무 불편하다. 이거 과제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AI 서비스가 우리 삶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 이게 예.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이 좀 정반합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하면 디지털 디톡스 흐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디저트 열풍이 생기고 나서 저속노화 흐름이 또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인데 AI도 저는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알파고가 등장한 것도 2016년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너무 AI가 많이 스며들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인간이 손수 제작한 이른바 휴먼 터치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슉슉 만들어주는 거 많지만 네. 오히려 한 땀 한 땀 정성 들인 그 그렇죠. 무언가가 더 나는 소중하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령 A 가수의 노래를 B 네. 가수의 목소리로 이른바 커버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커버 영상인데요. 가수가 직접 가수가 직접이라기도 그 대부분을 AI가 작업을 하는 AI가 거죠. 목소리 학습해서. 목소리를 학습해서. 네. 이게 1년 전만 해도 처음 나왔을 땐 신기했는데 이제는 너무 흔해서 좀 피로도가 느껴지는 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대신 인간이 하나하나 편집해서 만든 영상들이 좀 인기가 다시 끌고 있는데 가령 특정 배우가 출연한 작품 속의 대사를 정말 한 글자 한 글자씩 편집을 해서 특정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건데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황정민 배우의 영화 속 장면들을 편집한 밤양갱 노래 영상 같은 경우가 영상 발행 일주일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대박 났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OTT 서비스에 공개된 스톱 모션 영화인 월레스 앤 그로밋 같은 경우가 예. 다시 인간의 손길이 들어간 영상이라고 해서 하루에 이게 6초 분량밖에 못 만들거든요.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네. 하루 종일 찍어도 6초. 네, 네. 근데 그런 비하인드가 알려지면서 이거 요즘 시대에 꼭 봐야 된다라고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 점토, 찰흙 하나하나 맞습니다. 조금씩 1mm씩 움직여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동국대 불교학과 학생이 만든 졸업작품 불교화 같은 경우는 이걸 완성하는데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2,300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 졸업생 인터뷰가 불교 미술은 아직은 AI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게 많은 네티즌들의 어떤 공감과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직접 그린 거니까. 그렇죠. 한 땀 한 땀. 네. 인터넷상에서 이미지로는 뭔가 생성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한 땀 한 땀 직접 그리는 것까지는 아직은 안 된다. 그렇죠. 인간의 영역. 네. 이런 걸 또 사람들은 또 젊은 세대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면 자기소개서 막 이런 거 AI가
거의 다 써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정말 네. 많고. 근데 오히려 Z세대가 이걸 거르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I가 쓴 글이 좀 이질적이고 심지어는 좀 무섭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너무 잘 써서. 맞습니다. 뭐 너무 잘 썼다기보다 뭐가 무섭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마 SNS 하신 분들 아실 텐데 AI가 다는 댓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러 화제를 만들거나 이럴 때 쓰는 방식인데요. AI가 만든 컨텐츠에 AI가 댓글까지 달다 보니까 이게 10년 전에 잠깐 화제가 되었던 음모론이긴 한데 AI가 인터넷을 점령할지 모른다라는 이 죽은 인터넷 이론이 사실 다시 좀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 중에 특정 단어가 어색하게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이런 방식도 젊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을 AI가 네. 긁어와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훗날에 보면은 AI가 저거 내가 썼던 글이구나.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AI가 아닌 그 사람이 직접 쓴 글을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출판사에서 그 책 홍보를 할 때 어떤 예. 감성 문구 같은 걸 선정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한 문학동네라는 그 출판사에서 AI를 이용하지 않고 그 마케터가 일일이 그 감성을 자극하는 문장을 선정해서 SNS를 홍보를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좀 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출판사에서는 휴먼 터치 마케팅을 좀 더해서 마지막 그 감성 문구 끝에다가 이 책과 상관없이 퇴근길에 이 문장을 3번만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지친 마음이 위로가 될 거다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를 한다라든지 혹은 이번 주도 참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문장을 금요일에 추가를 한다라든지 해서 이 사람이 사람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출처를 표기할 때 출처나라고 표기하는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출처 AI가 아니라 네. 내가 쓴 겁니다. 네, 당연히 내가 쓴 글이고 내가 만든 영상이면 당연히 본인이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AI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한 거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출처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글 한 네. 문장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2514님이 어제 서점에 가서 이대호 쌤의 책이 있어서 5권 다 구매해서 회사 분들 나눠드렸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네. AI는 또-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글을 마음으로 써야 한다는 네. 거. 그리고 아까 최윤영님은 저도 월레스와 그로밋 같은 스톱모션 영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제 사람들이 AI는 오히려 식상하고 지겹고 무섭고 네. 그래서 한 땀 한 땀 정성 들인 콘텐츠를 보고 싶어. 그 가치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취업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그 자기소개서인 자소서를 AI가 대신 써주는 현상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AI를 필터링하는 기술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자소서 문항 중에 자기 경험이 아니면 특히 쓸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항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 가령 하나 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삶에서 기존 관습을 깨고 혁신한 사례를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라거나 한 자동차 기업은 자기 강점을 스펙이나 자격증이 아니라 경험 중심으로 기술하라라고 하거나 한 바이오 제약업체 같은 경우는 도전에 실패한 사례와 그 도전이 자기 삶에 남긴 의미를 기술하라라고 쓸 정도로 모든 게 AI가 아니라 한 개인이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을 가급적이면 이야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인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맞습니다. Z세대 취미 활동도 이게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변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 AI를 이용해서 뭐 사주봇도 만들고 뭐 심리 위로봇도 만들고 하는 취미가 있는가 하면 예. 아예 AI를 배제한 취미를 즐기려는 Z세대 현상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태블릿이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손수 다이어리를 꾸미는 과정을 한 땀 한 땀 담은 그 소위 말하는 다꾸 영상이라고 할지 아니면 모래로 손글씨를 쓰는 그런 캘리그라피 영상이랄지 인간이 아니면 어려운 작업 영상에 공감하고 환호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더 아날로그로. 그렇죠.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 HMR이라고도 나오고 그렇죠. 또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도 나오고 맞습니다. AI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어떻게 음식도 반대로 갑니까? 그렇죠. 이게 다 기계로 만들고 밀키트도 포장해서 잘 나오는데 무슨 소용이냐라고 네. 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 사례긴 하지만 한 도너츠 브랜드에서 직원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이 모양이 균일하지 않은 도너츠가 재밌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적이 있고요. 오히려 삐뚤빼뚤. 그렇습니다. 또 음식 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른바 그 장인들의 어떤 레시피 과정 영상들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어떤 노포 여행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런 네. 영상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장인이 손수 만드는 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찍고 보통은 이제 결과물만 보게 되는데 네. 그 과정을 촬영하는 거죠. 거의 공예하듯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로봇이 커피 내려주는 과정을 처음에 이제 신기해서 봤는데 그렇죠. 오히려 마음에 오래 남는 건 사람이 직접 이제는 만들어 사람이 정성 들여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AI랑 공존을 해야만 하는 시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인간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야, 이거 어려운데요? 네. 뭐 제품이나 서비스 이걸 어떻게 녹여야 되는 겁니까? 그 인공지능을 활용이 불가피한 시대가 도래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네. 인공지능 활용을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훨씬 더 좀 창의적인 결과를 보완하는데 점점 이제 AI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거만큼이나 인간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가치를 살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또 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스포츠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해서 고객 관리나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하긴 하지만 고객과 오프라인 트레이닝 클래스 같은 거는 계속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나 학습 앱 같은 것도 AI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지만 실제 동기부여나 고충 상담 이런 것들은 인간 상담사가 직접 해줘서 더 만족도나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화나 효율화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인간적인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아하. 것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인간이 하면 된다라는 오, 정확합니다. 진리이기도 네. 하네요. 네. 8118님이 AI와는 잘 소통하지 못하는 고령층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살아갈지 은근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오히려 AI 시대가 더 쉬운 건 그냥 사람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게 더 쉬운 거죠. 맞습니다. 8118님도 뭐 챗GPT 같은 이제 무료 버전들도 있으니까요. 다른 뭐 무료 버전을 까셔서 와이파이 잡아서 식구랑 이야기하듯이 한번 또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뭐 AI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건설업계, 건설 기술에도 그런 자동화 또 AI 기술이 또 속속 접목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왔는지 그 기술 같이 한번 또 배워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